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준태입니다. 지금 대학에서는 지난 학기부터 오프라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 강의에서는 지금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오랜만에 하는 거라 좀 긴장이 되고요. 그래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주 동안 논어를 같이 여러분과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논어 선독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만, 왜 선독이냐면 논어를 전부 다 본다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16주 하루에 2시간 반씩 16주 동안 논어 전체를 다 읽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논어라는 책이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이견이 좀 있습니다. 논어 앞부분은 다 정본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논어 뒷부분, 요활이라든지 맨 뒤에 이런 쪽 가면은 앞에 있는 논어와는 형식들이 전혀 달라요. 앞에는 짤막짤막하게 공자의 언행을 중심으로 돼 있는데 뒤에 가면 갑자기 논설이 길게 붙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연 공자의 진짜 이야기냐, 후대의 가탁이라는 말을 쓰는데 후대에서 가짜로, 후대에서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덧붙였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논어가 노나라의 논어, 제논어, 제나라의 논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종합해서 어떻게 만들고 하는데, 정말 오리지널한 논어는 총 20편 중에서 10편 향당까지가 정말 오리지널한 논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그래도 물론 뒤에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연편, 자로편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편들은 뒤에서 후대학자들이 만들어냈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리지널한 논어라고 불리는 그 향당편까지를 중심으로 거기는 이제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뒤에 부분들은 발췌해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발췌해서 함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논어 학위편, 위정편 이렇게 읽는 거는요,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 논어를 읽기로 했는데 논어라는 책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논어는 결국에는 공자의 말과 행동을 담았잖아요. 그러면 공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공자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이 논어란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첫 주 오리엔테이션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으로 논어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논어가 아무래도 인생에 대한 내용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인생의 선배님들을 모시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외람됩니다만, 그래도 논어에 대한, 그러니까 전공자니까 논어에 대한 해석 위주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아까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저는 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의 초빙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논어와 조선왕조실록 이런 책들을 썼는데, 마침 논어에 대한 책이 한 권 2019년에 쓴 게 있어서 이거는 한 중간쯤에 7주차, 8주차쯤에 제가 한 권씩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이 많았으면 안 드렸을 텐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한 권씩 이거는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조선시대 정치 철학, 유교를 중심으로 한 정치 철학을 연구하고 있고, 고전에 대해서도 칼럼이나 이런 내용들을 쭉 쓰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첫 주는 이 전자칠판이 익숙치 못해가지고 조금 버벅거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공자의 시대,
공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 책이 무거우실 텐데 책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그 책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책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책은 전통문화연구에서 나온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논어에 대한 게 지금 한 권으로 된 책도 있고 2권 버전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 권으로 된 책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책이 뭐 특별히 뭐 사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이 전통문화연구회에서 하는 동양철학 고전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이 원문이 올라가 있으니까 번역문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공자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대, 흔히 중국에서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이렇게 쭉 말합니다. 요순이란 인물이 처음 등장을 해요. 요순 이전에도 뭐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가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황제는 우리가 뭐 진시 황제 할 때 황제는 이황자를 씁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황제는 이황자가 아니라 이황자입니다. 뭐 치우랑 탕록에서 전쟁을 벌였던 뭐 인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이런 황제도 있고 뭐 여러 제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 전설상의 존재들이에요. 상상 속의 존재들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존재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순은 실제로 존재했느냐? 요순에 대한 유적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정사로 꼽는 사마천의 사기가 요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순이 실제로 존재했던 임금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임금과 순임금이라는 2 임금이 존재했습니다. 요임금이 먼저 있었겠죠. 중국 역사 그리고 동양 역사를 통틀어서 흔히 요순시대라고 하면 엄청난 태평성대를 상징합니다. 세종대왕을 해동 요순이라고 불렀어요. 그럴 정도로 해동의 요순과 같은 존재다라고 부를 정도로 요순이라고 하면은 위대한 성군,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2 존재입니다. 요임금이 먼저 왕이 됐죠. 그리고 순임금한테 왕위를 물려줬는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보통 왕위는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자기 아들, 뭐 아들이 없으면 동생, 자기 친혈족한테 물려줍니다. 그런데 요임금은 자기 친혈족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 나라 안에서 가장 뛰어나고 덕망이 높고 능력이 뛰어난 순이란 사람을 발굴해서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이것을 여기 좀 글씨 작게 써놨는데 선양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식한테 세습을 한 게 아니라 가장 훌륭한 인물에게 왕위를 줬다는 거죠. 이러한 선양이 유학에서 원래 왕위를 계승하는 유학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유학에서는 유학이 이념적으로는 세습군주제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세습군주제 하면은 계속 뛰어난 사람들이 왕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창업군주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아들, 손자, 증손자가 연이어서 좋은 군주가 나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주자가 쓴 대학 서문에 사서 중에 대학 있죠. 대학 서문에 주자가 뭐라 그랬냐면 인류 총명 예지한 자가 있어서 하늘이 그를 군사로 삼는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임금으로 하늘이 삼는다고 되어 있죠. 이게 유학의 이상이에요. 유학의 이상인데 요임금이 이제 순임금에게 물려줬고 순임금도 똑같이 이 이상에 따라서 우임금에게 물려줘서 이 이상을 실현시켰는데 이 이상이 우임금에서부터 끊깁니다. 우임금부터는 자기 자식한테 물려줘요. 그래서 하나라라는 왕조가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국 왕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왕조라고 불리는 하나라가 시작을 합니다. 자, 왜 그러면
이상을 지키지 않고 우임금은 세습군주제를 선택을 했느냐? 이건 현실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라고 정해놓으면은 정말 무한 경쟁 시대가 벌어집니다. 밑에서 치열하게 권력 투쟁하고 음모에 죽이고 막 역모가 일어날 거고 막 변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왕위는 그냥 자기 아들에게, 아들 중에서도 적장자에게 준다라고 딱 정해놓으면은 그런 권력 투쟁이 일어날 건수는 별로 없겠죠.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택한 거였지만 우임금으로 인해서 우임금 이후에는 이 유학의 이상은 더 이상 끊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정도전이 이 이상이 끊겼으니까 왕위가 가장 뛰어난 사람한테 간다는 그러한 룰이 이제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대신 그 뛰어난 사람을 재상으로 삼아서 왕의 부족함을 보완하도록 하자라는 재상 정치를 주장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요순우, 우임금도 성군으로 꼽히긴 하는데 요순 임금에는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요순을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말하는 거죠. 이 요임금과 순임금, 우임금이 좀 지우고 이 요임금과 순임금, 우임금이 서로에게 전달해 준 신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그 중을 잡을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지? 그러실 거예요. 이건 사실 전공자나 돼야 이 말이 익숙하지 일반 비전공자들은 이거 아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래도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을 얘기했으니까 한번 소개해드리고 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도심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인심이라는 단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유학에서는요, 모든 인간이 하늘로부터 똑같이 순수하고 선한 성품을 부여받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선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순수하고 선한 성품을 부여받았어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만물이 하늘로부터 똑같은 성품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현실 세계의 인간은 다르잖아요. 현실 세계에는 나쁜 놈도 있고 뭔가 좀 모자란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사악한 사람도 있고 이 다양한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유학자들은 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기질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인심과 도심에서 도심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선한 그 상태의 마음입니다. 인심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두 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순수하고 선한 상태만을 가리켜 말하면 도심인 거고 기질에 둘러싸여 있는 마음을 말하면 인심인 겁니다. 이 인심 중에서 선한 것만 가리켜 말하는 걸 도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인심은 인간의 기질이 아직 태어날 때는 부족한 본인이 수양하고 열심히 학문을 닦아서 이 기질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어딘가 모자라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언제고 나쁜 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심을 위태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심은 위태로운데 그에 비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한 그 마음은, 그 도심은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 은미하다. 그러니까 늘 항상 정밀하게 하고 아주 정밀하게 하고 꾸준히 한결같이 유지해서 그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 그래야 중을 잡을 수 있다. 여기서 중이라는 거는요, 중용을 말합니다. 유학에서 중용 하잖아요. 흔히 유학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유학은 변화를 별로 싫어할 거라는 오해가 있는데 유학은 중을 무엇보다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떼시자를 붙여서 시중이라고도 합니다.
때에 맞는 중을 가장 중시합니다. 고정불변의 답은 없어요. 물론 성현이 말씀해 놓은 경전이 고정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고정불변의 진리조차도 지금 이 상황에 맞게 그게 어울릴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 정신을 지키는 가운데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적절함, 시의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시중이고 중용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해야 이 중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적절한 지점을 찾으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마음도 바라야 될 거고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될 거고 판단 능력도 좋아야 될 겁니다. 이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중을 잡을 수가 없죠. 중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학에서는 수양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심이 위태롭고 도심이 음미하니까 중을 잡아야 하니까 끊임없는 수양을 강조하는 겁니다. 유학자들이 정말 모든 유학자들이 이렇게 수양에 집착하다시피 하는 거는 바로 이 문제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이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이 가르침을 전달했다라고 유학자들은 믿고 있고 그렇게 기록에 되어 있고 그래서 자, 이렇게 요임금, 우임금, 순임금, 우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다음에 탕임금, 문임금, 문무라는 거는 문왕과 무왕을 그냥 하나의 쌍으로 해서 문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공이 등장합니다. 이게 유학에서 말하는 성군의 계보예요. 성스러운 군주들, 군자들의 계보입니다. 이거를 도통이라고 부릅니다. 아,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네, 이 통자예요. 이 통할 통자가 아니라 도통의 계보라고 부릅니다. 먼저 우임금이 하나라를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라가 전체가 다 그렇게 좋은 왕들만 있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우임금의 하나라가 마지막에 가면은 걸왕이라고 중국 역사상에서 최악의 폭군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걸, 은주라고 불리는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왕이 바로 그 최악의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걸왕을 무너뜨리고 은나라, 탕왕이 은나라를 세웁니다. 걸왕을 죽이고 은나라를 건국을 하죠. 이 탕왕이 또 중국 역사상 성군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은나라 말기에 가면 주왕이라는 사람이 또 엄청난 폭정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주나라에서 여기서는 하나라고요. 얘는 은나라고요. 혹은 상나라라고도 부릅니다. 이 은나라의 지역에 따라서 은나라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 문왕과 무왕은 주나라입니다.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건국된 나라는 아니에요. 문왕과 무왕 이전에도 왕들이 존재했는데 이 은나라의 제후 국가였다가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이 폭정을 휘두르자 그 주왕을 몰아내고 천하를 통일한 임금이 바로 문왕이고 그 문왕의 그 위협을 뒤이어서 계승한 사람이 바로 무왕입니다. 이 문왕과 무왕도 아주 성군으로 꼽혀요. 그러면 주공은 누구냐? 이 무왕의 동생인데 무왕이 일찍 죽습니다. 자기 아주 어린 아들만 남겨놓고 일찍 죽어요. 그래서 무왕의 아들인 성왕이 보위에 올랐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제대로 왕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섭정이 돼서 이 주나라를 대신 통치를 하죠. 이때 주공이 다스렸던 그 주나라 정치의 기록 이런 것들이 서경에 잘 담아져 있고요. 또 주공이 정한 주나라 예법 질서가 주례라는 책으로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주례라는 책은 동양 역사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토지제도 뭐 정전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밭을 9등분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나눠 갖는 다음에 그 가운데는 공동 경작을 해서 세금으로 바친다든지 이러한 제도들이 이후 동양, 한국,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이러한 제도들이 다 주례에 담겨 있습니다. 삼성제도, 삼정승, 조선시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러잖아요. 이 삼정승의 어떤 모델인 삼공 이런 제도들도 다 주례에 담겨 있어요. 이후 동양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들이 다 주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동양 질서의 창시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주공이라는 사람은. 자, 그런데 이 주공까지는, 주공은 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섭정을 했으니까 왕에 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주공 전까지는 요임금, 순임금, 의임금, 탕임금, 문임금, 무임금, 주공 다 왕들이었어요. 통치자들이었어요. 통치자였는데 더 이상 통치자 중에는 이 좋은 사람이, 성군이 나오지 않아 버립니다. 여기서 성군의 대가 끊겨버려요. 자, 요 밑에 보시면 군주는 군사라고 했습니다. 자, 군사라고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주자의 말을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하늘이 그 사람을 군사로 삼아서, 이게 이제 군주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군주의 같은 말인데 임금 군자도 있고 옆에 스승사자도 있어. 왜 스승사자는 왜 붙여놨을까? 조금 전에 유학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늘로부터 똑같이 순수하고 선한 성품을 부여받고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순수하고 선한 성품을 회복시켜야지만이 그 사람은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 세상도 태평성대가 되는 겁니다. 각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모든 사람이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뭐 깨우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해지겠어요? 아니죠.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이끌어줘야 돼요. 그 선생님의 역할이 바로 이 진리를 계승해온, 도통을 계승해온 사람들인 겁니다. 요임금, 순임금, 의임금, 탕임금, 문무, 주공. 그리고 이 선생님의 역할을 임금이 같이 하는 겁니다. 정치적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전달자, 그리고 사람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교화의 책임자로서 이 스승들의 역할이 군주에게 한꺼번에 부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통치자 플러스 교화의 책임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울에 5대 궁궐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있고 창덕궁이 있고 창경궁이 있고 덕수궁이 있고 경희궁이 있습니다. 그 궁궐들의 정문의 특징이 있어요. 정문 이름의 특징이 있어요. 경복궁의 앞에 그 정문은 아시다시피 뭐예요? 광화문이죠. 그 다음에 창덕궁은 도나문입니다. 창경궁은 홍화문입니다. 그리고 경희궁은 흥화문입니다. 덕수궁은 원래 인화문이었는데 그게 1900년대 초반에 대화재가 나와가지고 그 문을 없애버리고 그 옆쪽에 있었던 대안문, 원래는 편안할 안자를 썼는데 그거를 수리를 하면서 대한문으로 바꾼 겁니다. 원래 덕수궁의 정문은 인화문입니다. 자, 공통점, 화가 들어가죠. 모든 궁궐문에 화가 들어갑니다. 이 화가 바로 교화예요. 교화. 궁궐의 정문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뭔 거냐면 왕의 정치가 백성들에게 교화로서 다가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교의 왕들은 정치적 통치자이자 교화의 책임자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공 때까지는 그게 가능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공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군주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도통, 교화의 책임자의 몫은 끊어져 버립니다.
그 뒤에 물론 뛰어난 군주들이 등장을 하죠. 뭐 한무제도 등장을 하고 당태종도 등장을 하고 하지만 유학자들이 봤을 때 교화의 책임자로서의 성군으로서의 자질을 가진 임금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백성을 교화시킬 수 없는 것인가? 더 이상 도로서 백성들을 이끌 수 없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스승의 계보는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죠. 누구로부터? 바로 공자로부터. 공자로부터 스승이 참 자기가 막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공자로부터 공자 이후에 스승의 계보는 이제 공자 이후에는 이 왕의 계보, 정치적 통치자의 계보와 스승의 계보가 분리됐고 공자 이후에는 완전히 단절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자 이후 이 도통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거는 이제 오늘 이 PPT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나라 이것도 또 약간 화면이 됐다. 네. 제가 이제 강의 초반에 요순 시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유학에서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어떤 대표적인 그런 단어로서 요순 시대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이 요순 시대와 함께 유학에서 유토피아,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용어가 3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유교 관련 경전을 보시면 논어뿐만 아니라 나중에 맹자건 중용이건 대학이건 뭐 아니면 조선왕조 실록을 보시건 유교와 관련된 글들을 보시면 요순과 3대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거는 바로 유학에서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말하는 겁니다. 우임금이 하나라를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탕임금이 은나라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문왕과 무왕이 주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도록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 세 왕조의 시대를 합쳐서 3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내내 좋았던 시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라의 거랑도 있었고 은나라의 주왕도 있었고 이 둘이 만들어낸 게 그 유명한 주지육림의 고사입니다. 술로 연못을 채우고 고기 안주로 나무를 달아가지고 향락에 빠졌던.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 태평성대였던 거는 아니지만 하나의 관용적 표현으로서 이 시대는 유학의 이상적인 윤리와 도덕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었다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대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순 시대와 함께 유교적 이상사회 유토피아를 상징하게 되죠. 유토피아라는 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원래 유토피아라는 말은 오지 않은 세계란 뜻입니다. 이 시대에 온 적이 없는 세계란 뜻입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는데 자 그러면 이 서양의 유토피아, 오지 않은 세계, 아직은 오지 않은 세계의 유토피아, 동양의 유토피아, 3대와 요순의 이 유토피아 차이가 뭘까요? 서양의 유토피아는 온 적이 없는 세계이므로 과연 이 유토피아의 실현이 가능할까? 이 땅 위에 다시 이 땅 위에 유토피아를 구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유토피아는 미륵불의 시대인데 마찬가지로 그거예요. 미륵불의 시대는 이 땅에 아직 온 적이 없어. 그러면 그런 세상이 과연 올까? 그리고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대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그 유토피아 미래상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동양의 유토피아는 요순시대나 3대 동양의 유토피아는 최소한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어지는 유토피아입니다. 조선왕조 실록 보면은 신하들이 맨날 왕한테 하는 소리가
항상 마음을 굳건히 다지고 이 땅 위에 요순과 3대를 다시 구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구현됐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이미 존재했던 유토피아고 이걸로 다시 회귀 돌아가는 유토피아인 겁니다. 복고적인 유토피아가 돼요.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개혁 이거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것, 과거의 그 옛날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자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대, 개념, 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자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자의 시대는 춘추 시대라고 불립니다. 공자가 살았던 그 시대부터 춘추 시대라고 불렸던 건 아닙니다. 이 춘추라는 이름은 공자가 편집했던 이게 사서오경에서 오경, 시경이라든지 춘추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이런 게 공자가 지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공자가 편집한 걸로 보는 게 보다 정확할 겁니다. 공자가 편집한 역사서인 춘추에서 이름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춘추 시대 다음에는 전국 시대가 있거든요. 전국 시대는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이. 여기 전통문화연구에서 이 전국책도 번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름이 비롯됐습니다. 그러면 춘추 시대는 뭐냐? 주나라가 문왕과 무왕이 천하를 통일하게 한 주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주나라가 처음에는 이쪽에 있었어요. 여기 지금 지도에는 여길 표시했지만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오랑캐들이 서쪽의 오랑캐들이 이 주나라를 공격해 쳐들어오면서 주나라의 왕 태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태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천도합니다. 낙읍으로 천도를 해요. 낙읍이라는 거는 지금의 러양입니다. 낙양입니다. 이후에도 중국의 많은 왕조들이 이 낙양을 수도로 삼았죠. 자, 이렇게 이쪽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러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갔잖아요. 천도하기 전을 서주라고 하고 서주시대라고 하고 천도한 후를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동쪽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 춘추 전국시대를 다룬 역사소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소설이 열국지라는 역사소설이 있는데 이 열국지 재밌습니다. 이 열국지라는 역사소설이 있는데 이 열국지의 정식 명칭이 동주열국지입니다. 동주시대의 열국지라는 뜻에서. 자, 이렇게 춘추시대는 주나라가 동쪽 러양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부터 벌어진 이야기가 춘추시대인 거고요. 전국시대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여기 보시면 진나라가 있죠? 이 진나라에 3명의 유력자가 있었습니다. 그 유력한 아주 권력을 가졌던 대신 위씨, 조씨, 한씨가 있었습니다. 이 위씨, 조씨, 한씨 대신들이 진나라 왕을 끌어내리고 각각 나라를 세웁니다. 위나라, 존나라, 한나라를 세웁니다. 또 여기 제나라가 있는데 이 제나라는 강태공 아시죠? 낚시꾼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강태공이 제후로 봉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씨예요, 원래 성이. 그런데 여기서도 재상 중에서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재상이 이 강씨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전시의 왕, 전시의 제나라 그래가지고 전제라고 부릅니다. 자, 특징이 있죠. 신하가 왕을 끌어내리고 왕위를 찬탈한 시대가 바로 전국시대인 겁니다. 춘추시대는 물론 춘추시대에도 노나라 밑에 막 실권자들이 노나라 왕을 거의 무력화시켜 놓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 이 제후국들이 주나라를 그냥 겉으로 받들어주는 척하면서 무시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왕권을 존중을 해줬어요. 밑에서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징적인 존재로서 왕을 존중을 해줬어요. 그런데 전국시대에 가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왕이고 뭐고 끌어내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윤리적으로 더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유학자들은 이 전국시대가. 그러면 이 공자의 시대는 아직 윤리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기 전이지만 그래도 수많은 제후국들이 등장하면서 쟁패를 벌리던 시대였습니다. 춘추시대를 상징하는 5명의 유명한 군주들이 있습니다. 제환공, 진문공, 초장왕, 7명인데 왜 5명이죠? 라고 궁금하실 텐데 이 3명만 누구나 다 동의하는 오패고요. 나머지 2자리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주장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둘을 오패에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둘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군주들이 있었어요. 이런 군주들이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갔느냐. 첫 번째 제환공. 제환공은 유명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관포지교 있죠. 관중과 포숙의 우정으로 유명한 건데 제환공은 원래 이름이 소백입니다. 형제가 있었어요. 제아가 제일 큰 형이었고 둘째가 규였고 셋째 소백이 이제 제환공이었는데 아버지 희공이 죽고 형인 제아가 양공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공이 되게 음란하고 정치도 개판으로 하고 막 이래서 혼란이 벌어지면서 공손무지라는 또 이 친척이 제환공의 친척이 사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제양공을 죽입니다. 형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양공의 동생인 규와 소백도 우리도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피신을 떠납니다. 공손무지의 소나기에서 도망가려고 피신을 떠납니다. 이때 둘째인 규의 참모가 된 게 관중이었고 셋째인 소백, 제환공의 참모가 된 게 포수가였습니다. 각각 규와 소백의 외갓집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그런데 공손무지가 또 죽었어요. 신하들이 막 반발해가지고 공손무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되느냐? 신하들이 규 왕자님이나 소백 왕자님의 중에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논의를 하고 있던 차에 그러면 규와 소백이 빨리 제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누가 먼저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고 정신없이 죄나라로 귀국을 하죠.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제환공이 피신해 있던 거나라가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백이 먼저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측하고 관중이 아직 자기네들은 다 그 짐을 다 싸서 돌아올 여건은 안 되니까 관중이 먼저 잽싸게 달려와가지고 소백을 중간에 암살을 해야겠다. 그래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활을 날리죠. 그래서 활을 맞았는데 뭐 다행인 거겠죠. 혁대에 쇠 있는 부분을 맞아가지고 제환공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환공이 대단한 게 그 활을 맞는 순간 머리가 막 돌아간 겁니다. 이거 내가 맞았을 때 그냥 맞는 척하고 내가 맞아서 죽은 척하고 안심을 시켜야 쟤네들을 뭔가 함정을 파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순간에 혀를 깨물고 피를 토해가지고 자기가 죽는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관중은 소백 죽였다라고
이제 마음을 놓고 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우리 천천히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마음을 놓고 있었죠. 그 틈을 타서 소백은 정신없이 가서 제나라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제나라의 우선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소백이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규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규를 결국에는 이겼죠. 그래서 관중이 포로로 붙잡혀 옵니다. 소백이 제완공이 관중을 죽이고 싶었는데 자기한테 활 날렸으니까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죽이고 싶죠. 근데 그때 포수가가 말리죠. 제나라 하나만 다스릴 거면 저 혼자만 있어도 되는데 주군께서 천하의 패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중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완공이 관중을 용서해주고 발탁을 합니다. 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 관중이 제완공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안정시키고 많은 업적을 이뤘어요. 그런데 여기서 관중은 뭘 했죠? 자기의 보스였던 주군이었던 규, 정치 권력 투쟁에서 패해가지고 제완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자기의 주군을 죽인 규를 배신하고 환공한테 간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맹자로부터 관중은 엄청나게 비판을 받습니다. 의리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데 또 현실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엄청난 결과를 냈잖아요. 천하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관갈이라고 부르면 명제상을 부르는 대표적인 표현 중 하나인데 관중과 제갈공명 두 사람을 관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제완공이 좋은 정치를 펼쳤어요. 막 엄청난 업적을 이뤘어요. 그런데 관중이 죽고 포수가마저 죽고 나니까 이 오만해진 제완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완공 밑에서 간신들이 판을 치죠. 여가, 수초, 개방이라는 세 간신이 판을 칩니다. 여가란 사람은 누구냐면 요리사였는데 관중이 어느 날 내가 정말 세상에 맛있다는 고기는 다 먹어봤는데 사람 고기는 안 먹어봤네? 궁금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날 갑자기 뭔가 맛있는 고기가 올라왔어요. 제왕공이 먹어보고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다 있냐고 하니까 이거 무슨 고기냐? 주군께서 사람 고기가 궁금하다고 하시기에 제 어린아이 자식을 잡아서 바쳤습니다라는 거죠. 이러면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건 당연히 내쳐야죠. 그런데 제완공은 이제 판단력이 완전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죽일 충성시민이 얼마나 대단하냐 해가지고 여가를 총애합니다. 수초라는 사람은 제완공의 곁에 있으려고 나이가 한참 많이 든 상태에서 스스로 거세를 해서 환관이 된 사람이고, 개방이라는 사람은 이 이웃 위나라의 그 왕의 군주의 아들이었는데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한시도 제왕공을 떠날 수 없다면서 상을 치르러 가질 않습니다. 이거 아주 불효막심한 사람이잖아요. 정상적인 군주라면 이런 놈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제왕공은 날 위해서 거세를 하고 날 위해서 부모님 상도 안 가고 이 충신이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세 간신 때문에 제왕공은 연금이 됩니다. 이 세 간신들이 제완공의 후계자들을 데리고서 각각 권력 투쟁을 막 벌여요. 제완공이 이미 늙어가지고 그걸 통제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제완공을 궁궐에 가다 놓고 음식 다 빼버리고 완전히 대못으로 박아놓고 연금을 시켜요. 그래서 제완공은 비참하게 굶어 죽죠. 대략 한 3달이 지나서야 이 권력 투쟁이 끝나고 3달이 지나서야 그 문을 열고 시신을 봤는데 구더기가 창궐하고 막 이래서 엄청나게 비참의 그런 죽음을 맞습니다. 영웅적인 군주였는데 오만함 때문에 무너지죠. 그리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공자가 한탄한 건 뭐냐면
어떻게 자식들이 왕권을 노린다고 자기 아버지를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진문공. 진문공도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여기 진나라. 여기 진나라의 군주예요. 아까 제왕공은 여기 제나라고. 그리고 이제 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왕은 아닙니다. 황제가 있고, 황제는 이제 진나라 진시황 이후에 나오는 거고, 왕이 있고 그 왕 밑에 공후백자남이라고 해서 근데 이건 뭐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런 거 있는데 이건 기억하실 필요 없고, 백작, 자작, 남작은 뭐 우리나라에서 쓰이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중국은 청나라 때까지 가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쓰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 춘추 전국시대도 주로 공작이나 후작 등이 등장을 하는데 요 공이 바로 공작인 거죠. 그래서 이 제환공이라는 거는 제환공작, 그 다음에 진문공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장왕은 뭐냐?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왕을 자칭했어요. 이 초나라의 장왕은. 왜 그러면 공작의 칭호를 썼느냐? 왕은 당시에 주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주나라만 왕호를 쓸 수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이 주나라에 의해서 봉해진 제후국들이었기 때문에 공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는 중국에서 제일 밑에 쪽에 있는 사실상 독립적으로 살아가던 나라들이어서 자기들이 왕위를 자칭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진문공. 진문공은 위대했어요. 근데 이 진문공에게서의 어떤 윤리적인 이슈는 뭐냐면 진문공에게는 중이인데 원래 이제 이름이 중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훌륭하고 인격자인 형이 있었습니다. 그 인격자인 형이 아버지와 계모의 모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 중이는 피신을 다닙니다. 그래서 무려 19년이나 망명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가 역시 그 계모의 꾀임에 빠져서 이 중이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자객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번에는 중이의 동생이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된 중이의 동생이 자기 친형인 중이를 죽이려고 또 자객을 보냅니다. 권력을 위해서 형제들이 아버지가 자식을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진문공이 이 19년 동안 그 자객의 마수들을 다 피해가지고 60이 넘어서 왕이 됐죠. 이 진문공과 관련된 그 일화가 이때 자기를 따라서 19년 동안 천하를 떠돌아다니던 그 신하들을 이렇게 다 포상을 해줬는데 한 명을 까먹습니다. 그 사람이 계자추고 그래서 뭐 나는 그냥 부질없어 그냥 어머니 모시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래라고 들어갔고 중이가 그걸 나중에 깨닫고 찾아가려고 막 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불을 지르면 나오겠지. 불을 질렀는데 안 나오고 타서 죽은. 여기서 한식이 유래가 됐죠. 이 진문공과 관련 이 한식이 바로 이 진문공과 유래된 그 고사입니다. 초나라 장왕은 남방의 패자인데 이 사람에게서는 기억할 만한 사건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3년 동안 그냥 맨날 술 마시고 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신하가 초장왕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초나라 서울 그 앞 남산에 되게 아주 크고 이상하게 생긴 새가 하나 있는데 이 새는 어찌 된 일인지 3년 동안 한 번도 울지도 않고 한 번도 날아오르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왕께서는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 초장왕이 그건 아마도 초장왕이라는 새일 것이다. 3년을 날지 않았으니 한 번 울면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고 한 번 날아오르면 하늘을 꿰뚫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전해지죠. 그런데 이 초장왕은 이렇게 뭐 훌륭한 군주인 거는 맞는데 이 사람이 고사 중에 전령지연이란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아닌데 뭔가 진동 소리가 나네. 전령지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장왕 고사 중에. 전령지언이란 건 뭐냐면 잔치를 열었어요. 자기를 도와준 이 무장들을 쭉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다 꺼져 버립니다. 그때 갑자기 초장왕이 총이한 후궁이 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지? 해서 나중에 다시 불을 켜 보니까 그 후궁이 갓끈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초장왕한테 이르죠. 불이 꺼졌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감히 희롱했다. 그래서 내가 이 갓끈을 잡아 뜯었다. 이 처벌하십시오. 이거 감히 왕의 이런 후궁을 희롱했으니 처벌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초장왕이 다 오늘은 그냥 기분 좋은 날이니 다 갓끈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면서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남자의 배포 뭐 이런 거 같지만 이건 아주 나쁜 거죠. 성폭력, 성희롱 사건을 이건 그냥 덮어준 거잖아요. 네. 이러한 윤리도 유학자들은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이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멋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때 용서받은 무장이 초장왕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전쟁이 나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초장왕을 구해줘요. 그걸 보고서 초장왕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 장군이 나중에 돌아온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윤리 자체는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한 거는 이건 분명히 엄히 다스려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도 비판을 받습니다. 자, 다음에 송양공. 이 송양공은 거짓 인의를 내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만 할 때마다 인의를 외쳐요. 인의를 외쳐. 그런데 자기 내로남불의 결정판인데 자기가 필요할 땐 인과 의를 외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잔혹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인의를 외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은 사륙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사륙하는 행위잖아요. 인의를 지키겠다며 전쟁을 벌리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송양공 밑에 있던 지휘관이 하늘이 우리 왕의 정신을 빼앗아간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의 왕들은 인의를 외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도 송양공은 인의를 외쳤으니 평가할 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어쨌든 거짓 인의를 외친 사람입니다. 진목공은 이 진문공의 진나라와는 다릅니다. 이 진나라예요. 나중에 진시황의 진나라가 되는. 이 진목공은 오랑캐라고 천시받았던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운 인물입니다. 다음에 오왕부차와 월왕구천. 이 사람들은 와신상담 아시죠? 오왕의 부차의 할아버지라는 기록도 있고 아버지라는 기록도 있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함녀라는 부차의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월나라와의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왕부차는 그 치욕을 잊지 않겠다면서 장작더미 위에서 자면서 그러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내가 이 원수를 갚을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장작더미에서 자면서 복수전을 준비했고 그래서 월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빠뜨립니다.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월나라에서 엄청나게 뇌물을 보내가지고 뇌물을 쏘고 이래서 오왕의 그 측근들을 구워 삶아서 월왕이 살아남죠. 그리고 이 월왕이 다시 오나라에게 복수하겠다라고 복수를 준비하는데 그게 상담입니다. 쓸개 담자 맛볼상에서 쓸개가 엄청 쓰잖아요. 쓸개를 계속 맛보면서 이 치욕을 되새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월왕은 결국 오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부차를 죽음으로 내몹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된 우리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완공, 진문공, 초장왕, 송양공, 진목공, 오왕, 부차, 월왕, 구천. 춘추 시대에서 가장 뛰어났다라고 꼽히는 군주들입니다. 영웅적인 인물들로 꼽히는 군주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웅적인 인물로 뽑히는 군주들이 뭘 자꾸 제가 건드리는지. 어차피 2페이지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할 거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영웅적인 군주들인 것 같지만 보세요. 제완공에 가면 자식들이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아버지를 굶어 죽게 만든, 진문공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들고 동생이 형을 죽이려 들고, 초장왕 윤리적으로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고요. 송양광 거짓으로 인의를 외쳤던 왕이고, 진목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좋은 목적은 있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오왕 부차와 월왕 구천은 자기 복수하겠다고 계속 전쟁을 벌여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어요. 이런 시대였던 겁니다. 춘추 시대는 공자가 보기에 이거를 현실 결과로 놓고 보면은 물론 뭐 법가가 봤을 때, 뭐 병가가 봤을 때는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공자가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이거 윤리가 땅에 떨어졌어. 각 나라들이 부국강병을 외치고 자기 나라 잘 살게 하겠다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은 어떡할 거야? 아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잠을 못 이뤘던 거죠, 공자가.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바로 이러한 시대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맹자가 공자의 사상을 정리하는 말로 두려울 구자를 써요. 이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시대의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백성들 큰일 난다. 이 천하가 정말 큰일 난다.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공자에 대해서, 공자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